해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한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한 80점. 100점 맞으려면 여기에서 4를 좀 많이 붙이셔야 되고 80점 정도 맞는 거는 지금 공부한 것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답을 잘 찾는데 활용될 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100점 맞으려면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핵심이에요. 그냥 그 많은 내용 중에 그 키워드별 이런 거니까 여기에 4를 좀 붙여 나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일은 이 과목 공부한다라고 치면 이것을 메인으로 해서 옆에 곁다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이 사회복지관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 설립이 의무화된 게 언제라 그랬게요? 91년. 네. 1989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지고 91년에 그게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법제화, 의무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복지관이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운영 원칙을 보면 이 사회복지관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역성, 그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로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성인 것이고, 책임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에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율성은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통합성은 뭐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기관 간의 아까 협력, 연합, 손에 손을 잡는 걸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자원 활용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이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립성은 뭐 이런 어떤 정치나 종교 이런 것에 중립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 투명성은 뭐예요?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 대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 종합복지관은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사업 대상과 그 다음에 기능, 이게 같이 나오는데, 사업 대상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역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히 어떤 사회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우선 지원. 그래서 우선 지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지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수급자와 차상위. 두 번째는 누구냐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세 번째는 누구냐? 취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이에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둡시다.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문으로 풀었어. 할머니와 생활보호 대상자인 아들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다. 다음 중 우선 지원 대상은 몇 명이냐? 몇 명일까요? 5명이죠. 어르신, 노인, 그 다음에 수급자, 자녀는 수급자. 그리고 자녀가 수급자라는 것은 그 집 전체가 일단 수급자라는 거긴 한데, 배우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3번.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니까 여기 두 아들. 그래서 전부 5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우선 지원 대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수급자와 차상위,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그 다음에 취업과 취업이 알선 필요한 사람은 주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직장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3대 기능이에요. 사회복지관이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뀐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3대 기능이 뭐냐면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안에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례 관리는 어떤 거예요? 사례, 발굴, 개입, 연계. 요 세 가지밖에 아니니까 이거 암기하시면 되죠. 사례 관리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그 다음에 연계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은요, 5만 가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은 여러분들이 시간 좀 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는 그나마 3개예요. 자주복. 자가 뭐예요? 여기 보면 자원 개발 및 관리. 주는 주민 조직화예요. 그 다음에 복은 복지 네트워크예요. 복지 네트워크. 그래서 자주복을 하고 자원 개발 및 관리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후원자 개발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 조직화에 여기 중요한데 주민 조직화에 주민 교육이 있어요. 주민 교육. 사실 교육은 전부 다 이쪽이거든요. 서비스 제공에 여기가 교육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여기에 있어? 주민 교육은 주민 조직화 안에 주민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 네트워크에서는 뭐예요? 네트워크니까 실습지도 있죠. 실습지도가 여기에요. 이 정도 암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사례 관리에 사례 발굴, 개입, 그 다음에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를 개입하고 그 다음에 연계하는 게 여기에 있고, 지역 조직화는 자주복이에요. 자원 개발 및 관리, 주민 조직화, 복지 네트워크. 그래서 자원 개발은 후원자가 여기 있고, 주민 조직화에는 주민 교육. 여기서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얘 둘을 바꿨어. 주민 조직화 안에 지역 조직화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지역이 커요, 주민이 커요? 지역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조직화 안에 그 안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조직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조직화 안에 주민 조직화가 있고, 주민 조직화 안에 주민 교육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복지 네트워크, 자주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복지관 교육 끝.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잘 나오는 것.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것이고, 법정기부단체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정기부단체인 것이고, 지정기부단체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비지정기부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법정기부단체가 지정기부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성은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민간운동, 지역사회 중심 활동, 효율성과 일원화. 이게 각 기관마다 후원을 받으니까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니까 후원하는 사람도 불신이 생기고, 또 거기에 후원자 모집이 각 복지관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손 하나가 다 후원자 개발에 다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동모금에서 일괄적으로 후원하고 이것들을 배분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후원자 개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만큼 효율성을 증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참여고, 개인 모금에 비해 법인 모금액이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많기는 많지만 개인이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단 법인이 뭐 삼다수나 이런 데서 뭐 기업에서 하는, 법인은 기업을 얘기해요. 기업의 모금액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모금액 비중이 크다. 예전에 한번 지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모금 방법은 어떤 연말 집중 캠페인도 있고, 월급을 자동 이체할 수도 있고, 직장 모금, 이벤트, 가두 모금, 호별 모금, 뭐 이러한 다양한 모금 활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금 유형은 개별형. 개별한테 모금 받을 수도 있고, 기업한테 모금 받을 수도 있고, 단체한테도 모금 받을 수가 있죠. 단체라는 것은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사업형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사업형은 어떤 거냐면 자선 골프 대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돈을 이렇게 공동모금회로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골프 대회 해서 뭐 이것을 기회한다든지. 골프 대회 하면 참가비 내는 거예요? 골프 대회 하면 보통 참가비 내나요? 네, 되죠. 예. 그러면 그런 돈을 대회비 쓰고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 걷기 대회에서 또 많이 하잖아요. 걷기 대회에서 참가비 내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쪽으로 후원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배분 방법 기억해 주시죠. 배분 방법에 4가지가 있는데 신청 사업 있고 그 다음에 기획 사업 있고 긴급 지원 있고 그 다음에 지정 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사업은 자유 공모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내가 내고 싶은 사업을 내는 걸 신청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획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대상이나 주제에 맞는 프로포절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획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주제나 이런 것들은 그 해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면 그 주제나 대상에 맞는 프로포절만 내는 것을 기획사업. 그 다음에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 기탁사업은 우리가 후원할 때 이거는 김준현한테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장에다가 지정기부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도 마찬가지 기관 배분 있고 기관에 주는 기관 배분, 그 다음에 문제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 배분, 그 다음에 혼합형은 기관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는 1+2가 혼합형이고 세 번째는 지역 배분도 있다. 개인 배분 가능할까요? 개인한테 공동모금회에서 개인한테 지급될까요? 돼요.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배분이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다 개인한테 보통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배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쪽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의 모집, 유지, 관리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추진 체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책문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자원봉사 기본법이 누구 거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행안부 산하법이에요. 행안부. 우리가 복지부가 아니라 자원봉사는 복지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예요. 여러분들 그 자원봉사 하면 인증받는 시스템 있죠? 어디에서 인증받아요? VMS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VMS예요. 또 다른 게 있어. 1365는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행안부에서 관리해요. 1365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VMS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있는데 두볼은 누가 관리하게 해요? 이건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쪽은 두볼에다가 입력하고 사회복지는 VMS에 입력하고 보통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뭐 주민센터나 자원봉사 하면 1365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가도 1365로 해요. 왜냐하면 다 행안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무부처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뭐예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요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은 행안부 산하법이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그라미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인가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 내면 어떻게 이게 법제로서는 나올 수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낼까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맞지? 아니에요. 자원봉사는 행안부 산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자활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자활사업은 대상은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활급여 특례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이 급여를 받으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특례자라 그래요. 그렇다고 이 기준에 넘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자활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넘더라도 특례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지속하는 것을 자활 급여 특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말 그대로 일반 수급자이고요. 그 다음에 특례 수급 가구의 가구원 소속된 것이고 차상이자. 차상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차상이자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사람을 차상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나왔었어요. 언제? 2019년에. 그래서 그게 틀린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자가 아니면서, 이게 전제가, 왜냐하면 수급자는 차상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서 기준 중위소득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이 없어서 이게 틀린 답으로 나중에 처리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모든 게 정답 처리가 됐었던. 그래서 차상이자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이 앞에 그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 그 다음에 자활근로,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활기업이라는 게 뒤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에도 자활기업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자활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집수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의 수공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배우게 돼요. 그 기술을 주제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2인 이상이라 해야 돼요. 혼자서 창업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2인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 형태. 그럼 왜 여기에 갑자기 부가가치세법상 갑자기 1인 이상의 사업자로 돼 있냐면, 이게 예전에는 사업자 번호도 공동명의로 발급받아야만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발급받아야만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을 할 때마다 늘 두 사람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대리,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는 한 사람으로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인 이상의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자활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희망저축계좌 1, 희망계좌 2는 일하면서, 희망계좌 저축 1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내일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국민기초 소득자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가 나누는데, 생계와 의료이면서 일하는 사람은 희망저축 1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는데 주거와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희망저축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칭이 어느 게 더 많냐면 당연히 저축 1이 매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내일 저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1+1이라 5만원 적립하면 10만원을 계좌 입금해주는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입금하면 거기에 1+1, 2+1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만원 입금하면 국가에서 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입금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내가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 뭘 보겠어요? 나의 소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소득에 반영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모아진 돈은, 자산형성 사업으로 모아진 돈은 내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소득으로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힌다가 정답이에요. 이거 잡혀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돈 저축됐는데 내가 탈수급돼 버리면 더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자산 형성으로 모은 자금은 수급자 선정해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 마지막 이제 사회적 경제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뭐 있어요?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활기업은 아까 얘기했죠. 소관부처는 어디냐면 보건복지부예요. 왜? 자활기업의 근거법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언제 만들어졌게요? 1999년 9월 7일. 이 국기법 안에 보면 자활기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탈비기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넘어가 마을 기업 먼저 볼게요. 마을 기업은 어떤 거예요? 소관 부서가 누구예요? 행안부예요. 그런데 이 마을 기업은요, 근거법이 없어요. 근거법이 어떻게 없고 뭐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 기업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은 어때요? 지역 주민이 반드시 몇 프로 이상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지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럼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누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마을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해서 그 마을의 소득을 형성하는 사업을 마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근거법이 어딜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예요. 기재부. 이렇게 해서 근거법과 주무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협동조합은 판매를 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원래는 조합원끼리 배분해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에 사회적 기업이 시험에 그래야만 많이 나오겠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은 뭐를 추구하죠? 영리를 추구해요. 그렇게 가야 맞죠. 이게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리,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회적이 붙었으니까 그 이윤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겠어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영리 추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적 기업의 근거법은 어디냐 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에요. 주무부처 어딜까요? 고용노동부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조직 형태가 법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이 조직 형태가 되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것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하는 의사구조가 민주적이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영업활동을 통한 얻은 수입이 노무부의 적어도 50% 이상일 것, 그리고 뭐 이윤의 사용적 목적,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이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리사업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 진론 마치겠습니다. 질문.